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율 철학TV 제53강은 그릇의 빈 곳이 쓰임받는다. 노자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가라고 할 때가 있고 도교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엄연히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노자를 신격화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신성과 선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의 효용성, 그 다음에 비움의 철학. 요즘에는 사람들의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무의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자의 정치로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내용으로 영상 꾸며보았습니다. 도가와 도교는 어떻게 다른가? 도가는 인간이 자연의 명령에 따르며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노자와 장자의 철학을 일컫습니다. 반면에 도교는 모든 인간은 자연대로 놔둘 경우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에 거슬려 운명을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종교적 입장이죠. 그래서 불로장생이 신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선약을 먹도록 조장하는, 그래서 부작용도 많이 났던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노자를 후대 사람들이 신격화하는 경향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당나라 현종은 우리가 그 양귀비아의 로맨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 남북조 시대부터 태상노군이라 불린 이 노자를 자기와 그 성이 같다고 그래요. 이시죠. 이윤기. 현종의 성도 이시고 노자의 성도 이입니다. 그래서 조상으로 받들여서 도교의 교조로 삼았습니다. 이건 이제 당나라 때 그 지도 모양입니다. 이때 이제 기록을 보면 키는 노자의 키가 9척, 3m라는 거죠. 몸은 황금색이고 코는 새의 주둥이 같고 눈썹은 5치, 귀의 길이는 7치, 귀가 뭐 25cm 된다고 하니까 엄청 긴 거죠. 팔괘가 몸에 나타나 있으며 거북을 깔고 자며 몸에는 오색의 구름이 에워싸고 있다. 그가 사는 금전옥당의 계단은 흰 은으로 만들었고 전후 좌우에는 청룡, 백호, 주작, 한무, 현무가 지키고 뇌전이 말하자면 벼락이 머리 위에서 번쩍거리고 있다. 이 현무는 우리가 다 아는 동물입니다만 현무는 특히 암컷인 거북의 머리와 수컷인 뱀의 머리가 교차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동물이라고 그래요. 신선과 선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선이라고 하는 존재는 속세를 떠나 살면서 모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늙지도 않는다고 하는 상상 속의 사람이죠. 선약, 신선이 먹는다고 하는 선약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하약, 가장 낮은 등급의 약은 이제 병을 치유하는 데 그치고 중간 정도의 약은 인간의 본성을 배약하지만 상약, 가장 좋은 약은 생명을 연장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귀신까지 부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약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단사, 붉은 모래죠. 그 다음이 황금, 백은, 하얀 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지, 특히 이거 영지버섯 같은 거, 그 다음에 오옥, 5가지 빛깔의 옥, 그 다음에 이제 운모, 석영, 장석, 운모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차례대로 효험이 있다고 그래요. 좀 엉뚱한 이야기죠. 자, 노자는 육아에 대한 비판을 먼저 가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 위선과 가식을 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 도덕경의 첫 귀절이 도가도 비상도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실제의 참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큰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의자연의 도다. 도덕경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대한 도가 무너져 인의가 나오고 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짐과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지혜가 나오고 나서 큰 거짓이 생기고, 인이 지혜는 육아에서 강조하는 덕목이죠. 집안이 불화해서 효와 자유가 강조되고, 나라가 혼란할 때 충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충신, 집안. 그러니까 육아의 덕들은 이미 그것들이 사라지고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움과 지혜, 인의를 끊어버려야 한다. 이것이 이제 도가의 주장입니다. 육아에서 말하는 도는 인간의 윤리 도덕에 국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자가 말하는 도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죠. 천지 만물의 이법, 자연의 이법이다. 우주의 근본 원천이다. 이렇게 이제 경계가 한없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삼라만상은 도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 도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없다. 그래서 무국이다. 한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무다. 그러나 텅 비어있는 공무,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고 모든 존재를 생겨나게 하는 무다. 여기에서 이제 무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릇에 빈 곳이 쓰임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 그릇의 모양에, 이 재질에 주목하기 쉽습니다만은 실제로 쓰이는 것은 밥이나 물을 담을 때는 이 빈 곳이 있으니까 쓰임을 받는 거죠. 꽉 차 있으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수레의 30개 바퀴살이 한 바퀴의 통에 모여 있지만은 그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수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죠. 차르 그릇은 그 빈 곳 때문에 그릇으로 쓸 수가 있고, 우리가 방을 예로 들면은 방을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또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유가 이용되는 그 원인, 까닭은 무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움의 철학이 나오는데요. 덕을 두터이 지닌 사람은 갓난아기와 같아서 독 있는 벌레도 물지 않고 사나운 짐승도 덤벼들지 않으며 사나운 새도 채가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문구가 바로 인자무적 아닙니까?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자무적. 어, 늘 순하고 자기에게 반대하지 않는데 적을 삼을 필요가 없죠. 반면에 원중회과에서 말하자면 미운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것도 큰 고통이다.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반대의 이야기가 되겠죠. 반대로 무의자연에 처하려고 하는 사람과 반대로 억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재앙에 맞닥뜨리기 마련이다. 자연 약육강식의 장면 보십시오. 또 뭔가를 이루어보려 하는 사람은 억지스러운 삶을 꾸려가기 십상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아기 다툼 같습니다. 음식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옥의 그림과 못지않게 이렇게 아주 처참한 이런 형편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아기라고 하는 것은 목구멍이 작아서 음식을 주어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배가 고픈 이제 그런 형상. 아마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자의 윤리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의 같은 궤를 타고 있죠. 공자가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악에 대해서는 정의로 대응하라 이렇게 주장했다면은 이걸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유래하지만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기에도 차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귀족이 눈을 멀게 했을 때 이것이 한정되는 법칙이고, 예를 들면 귀족이 평민에게 이런 해를 가했다면은 귀족의 눈이나 이를 빼는 게 아니고 은으로 지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귀족이 노예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은 평민에게 준 배상액의 절반만 갚으면 된다. 일종의 이제 악법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쨌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어떤 윤리학에 대해서
노자는 선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악에 대해서까지 포용하라. 마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한 차원 높은 도덕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그 성자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고 이제 그가 근무했던 그 목회했던 여수 예양원 건물인데요. 이게 기념관입니다. 주기철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남 3녀의 자녀를 뒀는데 여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란 사람이 손동인과 손동신을 무참하게 총살로 이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한 거죠. 그럼에도 이 순 목사는 그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이 원수죠. 안재선을 아들로 삼겠다면서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자 아들로 입적을 해서 계속 아들로 키운 거예요. 손 목사는 1950년 여수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겪다가 9월에 4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또 영화로 돼서 상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노자로 돌아와서 노자의 도덕에서는 소박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재치나 이기심, 자기성, 억지로 꾸미는 것을 멀리하고 무역에 처하라, 욕심을 버리라 이런 뜻이죠. 물질적 재화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영 장군 공적비겠죠. 황금보기를 돌처럼 여기라. 그리고 또 노자윤리학은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부드러움이죠. 마치 부드러운 물이 견고한 딱딱한 바위를 뚫는 것처럼 부드러움은 딱딱함을 이길 수 있다. 어진 사람이 광파하고 포악한 사람을 결국에 끝내 이길 수가 있다. 우리가 삼국지에서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의자인이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거다. 자연스럽지 않게 꾸며서 이 가식적인 행위는 언젠가 곧 그치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식적인 것을 어, 없애려면은 분별지. 자,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렇고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 악이다고 하는 구별하는 이러한 것마저 버리라는 거죠. 주어진 환경대로 주어진 여건대로 살아가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구분나무가 제 수명을 누리고 왜? 반듯하고 큰 나무는 얼른 목재로 쓰기가 쉬우니까 빨리 잘리지 않습니까? 사람도 너무 잘나면은 꺾여지기가 쉬워요. 반대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벌레는 몸을 굽혀 펴므로써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굽혀서 나가고 또 굽혀서 나가고. 말하자면 겸손한 사람이 전진할 수 있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물은 파인 곳에 고이고 욕심이 없는 사람, 어, 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옷은 달아져야 새 것을 입고 예, 욕심이 적어야 만족을 얻고 아는 것이 많으면 오히려 미혹에 빠진다. 육아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거죠. 이제 정치론으로 가면은 역시 이제 백성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정치가 통치자라고 해서 말이 많을 필요는 없다 얘기예요. 또 통치자가 많은 법률을 만들 필요 없어요. 그저 담담하게 스스로의 덕을 펴나가면 된다. 마치 연임금과 순임금 때처럼 백성들이 임금의 이름조차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평성대라고 하는 세월이 그렇다는 거죠. 음. 천하의 금기 조항이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편리한 기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지며 사람들의 재주가 많을수록 귀한 물건이 많이 나오고 법령이 밝아질수록 도적도 많아진다. 계속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노자가 그린 이상 국가는 큰 규모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선 나라가 작아야 되고 백성도 적어야 되고 나라가 크거나 뭐 국민들 수가 많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육아의 대통일 국가라는 이상과 이제 말하자면 대척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국 과민의 이상을 제시한 사람이 노자입니다. 노자 80장에 보면 문명에 이기가 있어도 이를 쓰지 못하게 하고 멀리 옮겨 살지 않도록 하면 배와 수레가 있더라도 타고 갈 것이 없고 왕래가 없이 해야 한다 이게. 그래야 소박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백성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갑옷과 군대가 있어도 진칠 것이 없다. 생명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 옛날로 돌아가 새끼를 묶고 문자로 사용하게 하면 이걸 결승문자라고 하는데요. 아주 옛날에 새끼를 이렇게 꼬아서 문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또 주어진 음식을 달게 여기고 맛있게 먹고 자기가 입는 옷을 아름답게 여기고 거처를 편안하게 여기고 그 풍속을 즐겁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나라의 규모는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일 정도, 그리고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면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악내하지 못하게 한다.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 옛날 우리나라 말하자면 민속 마을인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소박하고 단순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고통 없이, 큰 문제 없이 잘 사라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문명이 인간을 노동을 줄이기는 하지만은 그에 따라서 게으름과 낭비가 생기고 생명의 쇠퇴 현상을 가져온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늙고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병도 많고 현대인들이. 그래서 결국에 노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국 과민의 사회를 주장했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마치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사회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데요. 자, 무릉도원이 뭡니까? 기원후 4세기에 중국의 호남성이라고 합니다. 무릉 지역에 한 어부가 살았는데, 어부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계곡 깊숙이 들어갔는데, 양쪽 물가를 따라서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육지로 올라온 어부가 동굴 안에서 이제 껴서 이제 딱 동굴 끝에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 보니까 갑자기 논밭과 연못, 뽕나무와 대나무 숲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가오더니 신기한 인물이 나타났다고 술하고 닭고기를 잘 대접하는데, 하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500년 전에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전쟁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들어왔는데, 그 뒤로 세월이 지났어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술과 닭고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온 이 세상 소식과 완전히 끊어져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이 어부가 태수, 그쪽 지역에 이제 마을 고을 원님이겠죠. 원님한테 이제 이 사실을 고하니까 이 태수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러한 스토리가 뭐냐면 중국의 그 도연명 시인이 쓴 도화원기에 나오는 그 무릉도원의 줄거리입니다. 무릉도원. 자, 노자에 대한 평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의 사상은 매우 깊고 오묘하였지만 불행하게도 그 사상을 이어받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인들에 의해서 이상하게 왜곡되고 변질돼서 신비한 도교라고 하는 좀 황당한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진시황제 같은 사람 불로 장생을 찾아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무술, 마법, 연금술, 불로 장승법과 같은 장수법과 같은
미신과 뒤섞여 버림으로써 원래 순수한 노자의 이론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가와 도교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도가는 자연의 명령에 따라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노장 철학이고, 반면에 도교는 자연에 거슬려서 운명을 개조해서 신선이 돼야 한다. 일종의 종교적 입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약 그 복용을 강조함으로써 간혹 그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 그림은 서왕모가 주최한 잔치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제 신선들이 초대받아서 온 장면입니다. 서왕모라고 하는 인물은 도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여신이죠. 노자가 말한 도는 육아의 어떤 도와 다르게 자연의 이법이자 유지의 근본 원천을 가리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 삼라만상은 이 도에서 생겨나고 이 도는 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부가 아니고 모든 존재를 생겨나게 하는 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바로 무의 효용성 아닙니까? 노자의 윤리학은 억지로 꾸미는 자기성을 멀리하고 무욕, 항상 강조하는 게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죠. 정치론도 통치자가 백성의 눈높이에 맞춰가면 되지 억지로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육아의 대통일 국가라는 이상에 맞서서 노자는 소국 과민, 나라도 작고 백성도 적은 이러한 이상사회를 제시했는데 아마 무릉도원과 같은 개념이 아닐까. 매우 깊고 오묘한 사상을 가진 노자였지만은 그를 이어받는 제자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불행이자 슬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